됩니다. 자, 생태계 구성 요소. 일단 생태계가 뭐냐? 자, 일정한 지역에서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는 시스템으로, 자, 생물 개체가 뭐야? 생명체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개체군, 군집, 생태계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여기 크기를 보시면 개체, 독립적인 생명체 하나입니다. 하나의 생명체. 지금 여기 보니까 늑대 한 마리 있네. 자, 근데 같은 종의 무리, 그거를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같은 종의 무리. 자, 우리가 지금 여기 교실 안에 있어. 우리가 개체군인 거야. 같은 종, 사람 종이잖아. 그 다음에 같은 지역에 사는 여러 개체군의 무리, 군집이죠. 여원아, 집에 애완견이나 묘 있어? 없어? 누가 키우니? 집에. 태훈, 없어? 뭐야, 채원에 있어, 없어? 석호는? 다들 집에 군집 아니네. 개체군만 있네. 자, 봐봐. 선생님 집에 만약에 고양이가 있어. 그럼 우리 집은 군집인 거야. 왜? 일단 사람 있지. 인간종, 그 다음에 고양이 있잖아. 그러면 군집인 거야. 알겠죠? 자, 봐봐. 집에 애완견이 없어. 우리 식구들만 있어. 그럼 개체군. 집에 애완견이 있어. 그럼 우리 집은 군집.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생태계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의 체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생태계는 지금 뭡니까? 숲입니다, 숲. 우리는 생태계 도시죠.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지. 우리 도시는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자, 그래서 개체와 개체군, 군집, 생태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여기서 종 개념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종의 의미가 뭐냐? 자연 상태, 자연 교배했을 때 생식 능력을 가진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 집단을 같은 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말이랑 당나귀 같은 종이 아니야. 말과 당나귀에서 나온 새끼를 뭐라고 불러? 노새라고 불러. 근데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당나귀는 같은 종이야? 아닌 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했죠? 같은 종이 되려면 자연 상태에서 자연 교배했을 때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어야 같은 종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그 다음, 자, 생태계 구성 요소 봅시다. 지금 요거는, 자, 생태계의 그 크기를, 물리적인 크기를 구분을 한 거고, 1번은. 2번은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태계는 크게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나뉩니다. 우린 어디에 들어가? 생물 요소에 들어가죠. 자, 생물 요소는 식물, 동물, 세균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생물 요소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영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 그러니까 유기물을 얻는 방법에 따라 생산자냐, 소비자냐, 분해자로 나뉩니다. 우리는 뭐야? 우리는 소비자야. 생산자는 누구야? 식물이 생산자죠. 분해자는 누구야? 세균이나 뭐 버섯, 이런 애들이 분해자죠. 자, 그래서 생산자 보세요. 광합성을 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유기물을 스스로 합성합니다. 이게 생산자입니다. 식물이죠, 식물. 그리고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도 있어. 자, 소비자. 우리가 소비자지.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생물을 섭취해서 유기물을 얻는 생물. 플랑크톤이 있고 동물들이 있죠. 자, 초식동물, 육식동물 상관없습니다. 다 소비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해자는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을 분해해서 유기물을 흡수하는 개체들입니다. 그래서 곰팡이, 버섯, 세균, 뭐 이런 애들이죠. 자, 이 세 가지가 생물적 요소입니다. 비생물적 요소는
생물들을 감싸고 있는 생물들을 뭐라고 해야 되지?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빛, 온도, 공기, 물, 토양. 자, 이런 애들이 무기 환경이고. 자, 생물이 사는 터전을 제공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죠. 누가? 비생물 요소가. 자, 인간만 해도 벌써 공기, 물, 빛 없으면 살 수 있어? 없죠. 식물도 마찬가지지. 자, 그래서 반드시 비생물 요소가 존재해야 생물 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했지? 근데 이제 인간이 문제인 거는 비생물 요소를 파괴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인간이. 자, 그래서 생물 요소와 비생물 사이의 상호작용 좀 보세요. 자, 생태계를 이루는 비생물 요소와 생물 요소가 자,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초록색 화살표 있잖아. 이 초록색 화살표를 작용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 여기 그 말이 빠졌네.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화살표 있잖아. 노란색 화살표를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호작용도 있어. 상호작용은 지금 뭐가 상호작용이야? 생물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라색 요 화살표. 이게 상호작용이야. 요게 상호작용이 아니야. 알겠지? 자, 보세요.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거 작용이라고 합니다. 작용. 그 다음에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미쳐 반작용. 그리고 생물 요소들 사이의 작용을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좀 알아놓으세요. 이거 구분해서. 자, 그 다음 페이지, 85페이지 보세요. 자, 생태계 구조 요소의 상호작용.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소가 빛이 나와 있습니다. 빛과 생물. 자, 그래서 빛의 세기, 파장, 일조 시간 등에 따라 생활 방식이나 생물 요소의 형태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 지금 뭐야? 작용이겠죠, 작용. 빛과 생물 요소 간의 작용. 자, 그래서 빛의 세기 일단 봅시다. 빛의 세기. 자, 생물 종류에 따라 유리한 빛의 세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식물은 빛이 강한 환경에서 잘 자라고 어떤 식물은 빛이 약한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자, 그래서 빛이 강한 환경, 약한 환경에서 잘 자란 식물들은 어떻게 다르냐? 일단 울타리 조직의 두께가 다릅니다. 지금 보세요. 자, 강한 빛을 받는 잎 봤더니 울타리 조직이 두껍죠. 두 층이잖아, 층이. 그 다음에 약한 빛을 받는 잎을 봤더니 울타리 조직이 한 층이야. 그러니까 잎의 두께가 다르다는 얘기죠. 잎의 두께가. 자, 그래서 잎이 두껍고, 자, 햇빛이 강한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은 이게 지금 보시면 울타리 조직이 벌써 2배잖아. 그러니까 잎이 두껍고, 그 다음에 빛이 약한 곳에서 사는 식물은 잎이 얇고 넓습니다, 대신에. 왜?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빛이 약해. 그러니까 최대한 잎을 넓힌 거야, 면적을. 뭐를 넓힌 거야? 표면적을 넓힌 거지. 빛을 받을 수 있는 면적 자체를. 표면적을 넓혀서 빛의 세기를 최대한 흡수하려는 생존 본능인 거지. 자, 그래서 약한 곳에 사는 식물의 잎이 넓습니다. 얇고. 그 다음에 강한 빛을 받는 잎과 약한 빛을 받는 잎을 양엽과 음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한자를 써서. 그래서 양엽이 음엽보다 두께가 훨씬 두껍죠. 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양엽인 거고 얘가 음엽인 겁니다. 자, 그래서 숲 위쪽에는, 그러니까 숲 윗이면 고도가 높잖아, 얘들아. 고도가 높으니까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자라고, 아래쪽
고도가 조금 낮은 곳에서는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잘 자랍니다. 자, 그래서 빛이 필요 없는 데서 잘 자라는 애들, 뭐 고사리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다 큰 나무 밑에서 자라니까, 밑부분에서. 자,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빛의 세기에 따른 잎의 두께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빛의 파장 좀 봅시다. 빛의 파장은, 자, 파장에 따라서 투과율이 달라. 여기서 투과는 통과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물속으로 빛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바다 깊이에 따라 파장과 양에 따라서 그 바다 깊숙한 곳까지 햇빛이 도달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서식하는 해조류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빛의 파장에 따라서.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자, 여기 보세요. 그림 470 나노미터고 660 나노미터야. 누가 짧아? 청색광이 짧죠.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율이 좋습니다. 여기 써 있어, 옆에. 자,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율이 좋아서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적색광은 파장이 긴 거야.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자외선 있잖아. 자외선이 파장이 짧은 광선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가시광선이고. 자, 그래서 적색광은 깊이 도달을 못해. 자, 적색광은 파장이 길고 투과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얕은 바닥까지만 도달을 하고, 깊은 곳은 자, 청색광이 도달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황색광이 가운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얘가 나와 있습니다. 해조류는 몸 색깔과 보색 관계의 파장을 주로 이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색 관계여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 파장이 도달한 곳에서 발달한 해조류가 홍조류가 아니야. 녹조류야. 반대인 거야. 반대. 그리고 아까 청색광이 깊이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곳에서 살 수 있는 해조류는 홍조류야. 붉은색 계열을 띠고 있는 해조류. 자, 그래서 이거를 해조류의 성질이 보색관계의 파장을 이용하는 성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녹조류는 적색광을,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지. 녹조류가 적색광을 이용하고 홍조류는 주로 청색광을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 깊이에 따른 해조류 서식지입니다. 그래서 녹조류가 얕은 바다, 홍조류가 깊은 곳. 홍조류가 누구야? 김, 우뭇가사리. 그 다음에 녹조류는 파래, 청각, 갈조류, 미역, 다시마. 이게 모르는 글자가 아마 많을 거야, 남자애들은. 근데 파래, 청각 아냐? 모를 것 같은데. 맞아. 파래 무침 먹는데 남자애들 잘 안 먹잖아. 반찬이 잘 올라올 텐데 엄마가 무 썰어가지고 파래하고 무칠 텐데. 청각은 저기에 들어가는 거야. 김치에 들어가는 거. 미역, 다시마는 알 거고, 그 다음에 김, 우뭇가사리. 김이 검은색인데 왜 홍조류냐고 하는데 말리기 전에는 붉은색을 띄어. 그럼 말린 거고, 말려서 가공한 거고, 말리기 전에 이렇게 햇빛을 비춰보면 약간 붉은색을 띱니다. 미역, 다시마는 마찬가지고 갈색을 띠고, 말리고 나서는 이제 시커멓게 되는 거지. 미역은 심지어 초록색을 띠는데 그건 말려서 저기 한 거고, 처음에 채취하면 갈색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조 시간. 일조 시간은 뭐냐? 햇빛을 받는 시간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일조 시간에 따라서 식물의 개화가 뭐야? 꽃 피는 거, 그 다음에 동물의 번식 시기, 행동 등에 영향을 줍니다. 왜 연어 언제 새끼 나러 강 거슬러 올라와? 가을에 올라오잖아. 그게 다 이제 일조 시간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개화 시기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기 보시면 식물의 개화가 예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식물의 개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햇빛을 받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식물은 낮에 16시간 이상 햇빛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밤에 햇빛을 받지 않는 시간이 8시간으로 짧아야 되는 거지. 그거를 장일식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장일, 길 장자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는 햇빛에 많이 노출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길고 밤의 길이가 짧을 때 꽃이 피는 걸 장일. 반대로 단일. 그러면 장일 식물은 언제 꽃이 펴?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해야죠. 지금. 왜? 그 해가 일찍 뜨고 늦게 지잖아. 단일은 언제 꽃이 펴? 그럼 가을에 꽃이 피겠죠. 왜? 밤의 길이가 길잖아. 그래서 봄, 여름 꽃이 장일이고 단일은 가을 꽃이죠. 가을. 그 다음에 초겨울 꽃, 동백꽃 같은 경우. 그게 단일이죠. 코스모스, 국화. 얘네 코스모스 아니야? 알겠지 설마? 선생님이 코스모스라고 했더니 어떤 모스모들이 코스모스가 어떻게 생겼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럼 무식한 질문을. 코스모스 국화. 자, 단일입니다. 단일. 그 다음에 지금 피는 꽃 다 장일이야. 튤립, 벚꽃, 뭐 장미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동물의 번식. 자, 일조 시간이 동물 번식에도 영향을 미쳐. 그래서 왜 그러냐면 호르몬 합성하고 분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꾀꼬리, 종달새, 이거 뭐야? 대부분의 새죠. 얘네는 봄에 번식합니다. 왜? 일조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 근데 반대로 송어나 노루. 송어는 물고기잖아. 그러니까 물고기류. 그 다음에 노루는 대부분 가을에 번식합니다. 자, 동물의 행동. 온대 지역의 곤충은 가을에 일조 시간이 짧아지면 뭐합니까? 겨울잠 자죠. 저기도 마찬가지지. 파충류들. 그 다음에 아니지. 걔네들은 일조 시간 때문에 겨울잠을 자는 게 아니라 먹이가 없어서 겨울잠을 자지. 겨울에. 자, 그 다음에 곤충들 이른 봄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일조 시간과 관계 있는 동물의 행동이야. 자, 86페이지 보시면 온도가 나옵니다. 온도. 자, 마지막. 자, 온도는 생물의 물질 대사에 영향을 주므로 물질 대사가 뭐였지? 물질 대사가 뭐였어? 생명체 내에서의 모든 화학 반응이 물질 대사였습니다. 그 대신 포인트가 어디 있다고? 생명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생물의 생명 활동이 온도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도 온도 영향 많이 받잖아. 자, 최적 온도 범위에서 생활하고 주변 온도에 따라서 다양한 적응을 합니다. 적응. 자, 동물의 적응 볼까요?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일수록 몸의 말단부가 작아. 발달되어 있지 않아. 그리고 온몸은 뭐로 덮여 있어? 털로 덮여 있죠. 그리고 피하 지방층이 두껍습니다. 왜 그래? 열의 방출을 최대한 막은 거지. 추운 지역에 사는 애들. 여기 보시면 북극에 사는 여우와 사막 여우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북극 여우는 거의 뭐 몸집이 약간 새끼곰 같은 그런 수준의 털을 가지고 있고 귀 봐봐, 귀. 귀가 엄청 조그맣죠. 자, 그리고 앞에 여기도 턱이나 이런 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막 여우 귀 좀 보세요. 와, 토끼귀인 줄 알았어. 자, 왜 그래? 열 방출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열 방출을 최대화하려고. 얘는 열 방출을 줄이려고. 그래서 북극 여우는 몸집은 크지만 눈, 코, 입, 말단부가 작고 사막 여우는 몸집은 작지만 귀, 뭐 눈, 코 이게 상대적으로 몸에 비해서 크죠. 몸의 말단부가. 자, 이게 체온 조절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포유류. 포유류 됐고. 변온동물 보세요. 변온동물. 자, 얘네들은 정온동물이야. 그러니까 체온이 일정한 동물들이라고. 그러니까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최대한 열을 방출하거나 아니면 열 방출을 막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변온동물은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없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몸의 체온이 달라지는 게 변온동물이야.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나돌아다니면 어떻게 돼? 기온과 같은 체온으로 떨어지는 거지, 몸의 체온이. 그러면 모든 신진대사, 물질대사가 원활히 일어나지 않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이 겨울잠을 잡니다. 왜? 변온동물이라서 그래. 변온동물. 우리도 왜 몸이 추운 상태에서 음식 잘못 먹고 이러면 체하잖아. 그게 물질 대사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 체온이 낮아져서. 그게 마찬가지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죠. 체온이 낮아지는 걸 최대한 막으려면 덜 움직여야 되고 그 방법이 잠인 거죠. 잠. 자, 그래서 숨어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외부 온도에 적응해 최소화해야 되는 거지. 움직임을. 자, 그 다음에 식물. 온대지방의 낙엽수는 기온이 낮아지면 단풍이 들고 잎을 떨어뜨립니다. 왜? 이게 제대로 광합성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 광합성 양이 줄어들잖아, 확실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잎을 물들입니다. 물들이고 색소 변화로 인해서 물들이고 떨어뜨리죠. 증산작용도 막아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겨울철이 그러니까 가을철이 시작되면 겨울에 대비하기 위해서 낙엽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상록수가 뭐냐? 1년 내내 푸른 나무가 상록수입니다. 그러니까 단풍이 들지 않는 나무. 그래서 1년 내내 푸른 나무야. 소나무같이. 자, 그래서 얘네들은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잎이 두껍고 대신에 큐티클층이 두꺼워서 물의 수분도 막을 수 있고 온도 변화에도 적응할 수가 있어서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물들지 않고 떨어뜨릴 필요가 없는 거지. 낙엽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게 뭐 때문이라는 거? 온도 때문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빛이 아니야. 온도였어. 낙엽 물드는 거. 자, 물은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필수 요소죠. 그래서 체내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물들이 적응 현상을 일으킵니다. 자, 동물. 파충류는 몸 표면이 비늘로 덮여 있고 곤충은 딱딱한 키틴질로 돼 있어. 왜? 물의 수분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수분 증발을 막으려고. 파충류하고 조류, 알도 역시 단단한 껍데기 안에 쌓여 있죠. 수분 증발을 막아야 되니까. 사막에 사는 포유류들은 누구야? 캥거루지 이런 애들은 진한 오줌을 배설해서 수분 소실을 최소화해야 되고, 낙타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그 등에 물탱크를 만들어서 수분 부족한 거를 뭐 하고 있어? 메꾸고 있는 거죠. 낙타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은 선인장. 증산작용을 최대화하려고 잎을 뭐로 바꿨어? 가시로 바꿨습니다. 잎을 다 없앤 거지.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 그러니까 수분이 날아간다고. 근데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비가 오지 않는 날짜가 계속 반복되면 수분이 부족하니까 증산작용을 막으려고 뭘 만들어버린 거야? 잎을 가시로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잘라보잖아. 알로에나 요 선인장 이렇게 단면을 잘라보잖아. 그러면 저수조직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조직이 물탱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건조한 곳에 사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연못이나 습지에 사는 식물들은 너무 물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썩지 않으려면 통기조직이 발달돼 있어야 됩니다. 이 통기조직이 뭐냐? 이렇게 뻥뻥뻥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공기와 수증기의 통로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기조직이 발달돼 있어서 뿌리는 발달할 필요가 없죠. 왜? 물을 흡수할 필요가 없는 거야. 원래 뿌리는 물 흡수가 목적인 거야. 그런데 사는 곳이 연못이나 습지야. 그럼 물을 굳이 흡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고, 그래서 얘가 물 위에 이렇게 떠 있잖아. 물이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같이 흔들리잖아. 뿌리가 없어서. 그리고 통기조직이 발달돼 있습니다. 어디 사는 애들? 물이나 습지에 사는 애들. 그래서 불의옥잠, 뭐 수련, 생이가래 이런 애들. 수련이 그러니까 연근. 이 뿌리가 연근이야. 연근. 우리가 먹는. 자, 그래서 연못에 피는 꽃이죠. 수련, 불의옥잠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세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문제는 이게 온도 적응인지 빛에 대한 적응인지 물에 대한 적응인지를 구별하시는 게 지금은 그게 관건이야.
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양. 토양은 양분과 필요한 서식지를 제공해주고 있죠. 자, 토양. 그 다음에 공기. 호흡과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를 공급해주고 있는 장소죠. 그래서 지금 여기 5가지 공기, 토양, 물, 온도, 빛. 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87에서 91을 이번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주 숙제가 줄어들겠네요. 네, 87에서 91 추가. 아까 숙제에 87에서 91 추가. 아까 70 몇 가지라고 했지? 아까 숙제 87에서 91 숙제 얼마였니? 87에서 91